검은 25년 초 한국 전역이 새해에 들뜬 봄 기운에 잠겨 있을 때 서울 한복판을 마비시킨 섬뜩한 발견이 터져 나왔다. 모든 추예는 겉보기에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동부주거 지역의 하수도가 막힌 것이었다. 주민들은 며칠째 이어진 악취와 역류하는 오수에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청소 인부들이 호출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이 지하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의 첫 목격자가 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맨홀 뚜껑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한 사체 냄새가 치밀어 올라 모두가 급히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 아래 배관 깊숙이 기괴한 물체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죽은 동물쯤으로 여겼으나 끌어올린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여러 겹의 비닐에 쌓인 사람의 시신 일부였으며 오염된 물에 씻기고 떠밀려 흩어진 흔적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인근 주민들은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충격에 빠졌다. 한 가지 냉혹한 질문이 모든 이의 뇌리를 스쳤다. 누가 하수도를 무덤으로 삼을 만큼 잔혹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어떻게 이런 악랄한 방식의 은폐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냉혈 살인마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는 길 아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섬뜩한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집단적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2025년 초 서울은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고 아스팔트 도로는 노란 가로등 불빛에 젖어 반짝였다. 버스 시동소리, 인도 위 구두 굽소리, 옅은 안개 속에서 섞여 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도시의 아침을 깨웠다. 그러나 그 발밑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조용히 존재했다. 얽히고 설킨 배관, 끝을 알 수 없는 맨홀, 그리고 정처 없이 정화조로 흘러가는 하수. 그곳에는 암모니아의 매캐한 냄새와 축축한 구비에서 새어나오는 철벅 소리, 이끼가 뒤덮은 콘크리트 벽과 늙은 괴물의 이빨처럼 삭아버린 녹슨 쇳조각들이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단지 그날 아침 가장 먼저 근무를 시작한 환경미화원들만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진구 두 개의 고가철도 사이에 낀 주거단지였다. 주민들은 사흘째 하수구 주변에서 풍기는 악취에 시달리며 민원을 넣어왔다. 북풍이 불어도 냄새는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 벽과 앙상한 가로수들 사이에 머물며 엘리베이터와 쓰레기실 그리고 문틈까지 파고들었다. 주민들은 향수를 뿌리고 향초를 피우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지나쳤지만 냄새는 뻔뻔하게 남아 도전하듯 버텼다. 작업반장은 금속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고 조심스레 인도 위에 내려놓았다. 거친 손과 기름때가 베인 손톱을 가진 그는 동료들에게 마스크를 하나 더 쓰라고 낮게 말했다. 평생 맡아온 냄새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음식물 쓰레기도 동물 사체 부패 냄새도 아니었다. 목구멍을 쓸어내리는 듯한 쓴맛 섞인 무거운 냄새였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빛을 더 깊이 모아들였다. 검은 물은 느리게 흘러가며 반짝이는 비닐 조각들이 잠깐 반사되다 이내 사라졌다. 어느 구비진 지점에 이르자 무언가 걸려 있었다. 그는 신호를 보냈고 동료가 갈고리를 내려 조심스레 쓰레기를 치우며 당겼다.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축축하게 일그러진 어둠의 조각 같았다. 그것이 뒤집히자 회색빛 피부가 드러났다. 누구도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버렸다. 갈고리를 잡던 인부는 손을 번쩍 놓으며 바지에 거칠게 문질렀다. 숨소리와 짧은 욕설이 뒤섞였다. 작업반장은 손짓으로 진정시킨 뒤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30분도 안 되어 평범했던 주거단지는 숨결이 달라졌다. 골목 양쪽에 경찰차 2대가 막아섰고 노란띠가 둘러졌다. 방송 스피커에서는 주민들에게 접근을 삼가달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발코니와 난간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호기심과 공포로 커져 있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뒤돌아보았고 다른 운동화 바닥이 시멘트 위에 길게 스쳤다. 법의학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증거 가방과 번호표를 들고 준비했다. 첫 번째 비닐봉지가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거리는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고요해졌다. 비닐은 오염수의 사가 점성이 느껴졌고 고무줄로 칭칭 묶여 있었다. 기술자가 칼로 조심스레 절개했다. 펼쳐진 안에는 사람의 팔 일부가 있었다. 오래 물에 불어 쭈글거린 피부, 조개 껍질처럼 창백해진 손톱, 사라진 팔찌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구청 경찰서장이 도착해 짧게 지시했다. 배수도를 더 넓게 탐색하라. 지원 병력을 더 불러라. 2명의 법의학자가 맨홀 속으로 내려가 헤드램프를 켜자 빛이 동굴 속 눈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태블릿 속 하수도 지도를 확인하며 무거운 물체가 걸릴 만한 지점을 표시해 나갔다. 한 작업자는 지난주 내린 비 때문에 대형 쓰레기들이 낮은 경사 구간에 몰렸을 거라 설명했다. 아직 더 있을 겁니다. 그가 흐릿한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그 어둠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듯 뉴스는 하수도보다 더 빨리 퍼졌다. 포털 알림이 울리고 아침 요리 프로그램은 긴급 속보로 끊겼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내밀었지만 경찰 홍보 담당관은 고개를 젓고 단 한 문장만을 확인했다. 성별 미상, 여성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 발견, 수사는 확대 중. 나머지는 모두 추측뿐이었다. 해가 높아질수록 법의학팀은 3개의 비닐봉지를 더 건져 올렸다. 각각은 치밀한 손길에 의해 분리된 신체 조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계획적 방법의 증거였다.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 하수도의 물길과 분해 속도, 악취의 은폐 가능성까지 계산했다. 도시가 스스로 증거를 쓸어가리라는 차갑고 완강한 믿음 뜸, 어둠이 지켜줄 것이라는 신념. 경찰서장은 회색 상자처럼 겹겹이 쌓인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았다. 그 속에는 수백 개의 삶이 같은 일정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 방 하나는 비어 있었고 침대는 쓰이지 않았으며 화장대 위 화장품은 줄지 않았다. 멈춘 SNS 계정, 끊긴 대화. 수많은 창문 중 하나가 이 도시의 다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알았다. 사건이 단순한 이상에서 의도적 악의로 넘어가는 순간의 기분. 이제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이 도시의 호흡은 달라질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증거 봉투들이 적십자 불빛과 함께 연구소로 옮겨졌다. 회색 비닐 가방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듯 붉은 빛이 번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을 밝히고 원심 분리기와 후드가 기계적인 박동처럼 돌아갔다. 젊은 법의학자는 피곤한 눈으로 뼈에서 남은 흔적을 찾겠다고 중얼거렸다. 쓰라린 상상은 삼켰다. 물은 흔적을 지우지만 때로는 진실을 흘려보내지 않고 남기기도 한다. 도시의 다른 모퉁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가도로 밑 맨홀 뚜껑 하나가 0.5cm 비껴 있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혹여보았더라도 그냥 지나쳤다. 단지 그 작은 틈이 질문 하나를 공기 중에 남겼다. 누군가 한밤중에 그것을 열고 교묘히 다시 덮은 건 아닐까. 시간과 비가 흔적을 씻어내도록 그 질문은 금속 끝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무겁게 자라 마침내 떨어졌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삼켜버린 물줄기에 섞여 흘러갔다. 지하의 그 흐름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가 걷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발밑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으리라 믿었던 그곳에서 증거 봉투들이 봉인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지면서 수사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 남쪽 외곽의 하얀 건물, 밤새 넌 불빛이 차갑게 복도에 내려앉는 그곳에서 법의학자들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근무에 들어갔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막 도착한 조각난 파편들이 충분한 인내로 귀 기울이면 온전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멸균된 실험실, 모든 잡냄새를 덮어쓰는 약품 냄새 속에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쟁반 하나가 밝은 조명 아래 놓였다.
감시 카메라가 비추는 가운데 비닐봉지들이 하나씩 열리고 팽팽한 고무장갑을 낀 손이 층층이 감긴 포장을 조심스레 벗겼다. 오염수에 오래 잠겨 형태가 일그러진 신체 조각들.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여전히 읽히는 디테일들이 있었다. 수백 건의 부검을 해온 여성 법의학자가 남아있던 치아에서 작은 징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니 하나 안쪽에 고급 도제 포세린로 메운 흔적. 서울에서도 소수의 치과만 주로 시행하는 시술이었다. 그 사소한 사실이 신원 확인을 향한 첫문을 열었다. 뼈 시료는 분리되어 X선 촬영실로 옮겨졌다. 골결과 내부 구조는 피해자가 여성이며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인 이하로 추정됨을 시사했다. 경골 길이 비율로 환산한 신장은 약 100g/ft, 체형은 평균. 숫자들은 꼼꼼히 기록되어 전자기록에 입력됐다. 한편 다른 팀은 남아있는 연조직에서 DNA를 채취해 고속 분석기에 넣었다. 실험실 밖에서는 수사관들이 묵묵히 결과를 기다렸다. 최근 2주간의 실종 신고를 모조리 훑었고 수십 명의 목록 중 가장 부합하는 이는 강남구에 사는 29세 사무직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12월 말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실종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뚜렷한 범죄 정황이 없어 잠정 가출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잔인할 만큼 명료해졌다. 이튿날 새벽 DNA 결과가 떴다. 화면에는 가족 대조 샘플과의 일치가 선명히 떠올랐다. 실내는 한동안 침묵했고 에어컨에 윙 하는 소리만 흘렀다. 한 젊은 수사관이 길게 숨을 내쉬며 주먹을 말아쥐었다. 피해자의 이름을 얻었다는 건 곧 누군가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지연의 부모가 국과수로 불려왔다. 어머니는 몸을 떨며 장남의 어깨를 붙잡고서야 걸음을 뗐다. 신원 확인실로 들어가기 전 이미 흐느꼈지만 끝내 확실히 보고 싶다며 고개를 들었다. 유리함이 밀려 나오고 그 안에 옅게 바랜 해바라기 문신이 있는 팔이 드러나자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며 목이 메인 비명을 토했다. 아버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 서류에 서명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필체, 마치 펜촉이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언론은 즉시 보도했다. 하수도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자 신원 박지연 29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소셜미디어는 애도와 분노로 넘쳤다. 일상 사진 속 온화한 얼굴과 환한 미소가 연달아 공유됐다. 그 얼굴과 조각난 시신 사이의 대비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고 보이지 않는 불안은 파문처럼 번졌다. 경찰은 지연의 마지막 동선을 재구성했다. 회사 CCTV엔 밤 8시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든 채 서둘러 나서는 모습이 남았다. 도로 CCTV는 그녀가 인근 지하철역 방향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러나 세 번째 교차로에서 영상은 끊겼다. 그 지점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수사관들은 누군가가 미리 뒤를 밟다 길에서 제압했을 가능성을 점쳤다. 동료들은 지연이 최근 낯선 누군가에게 따라다닌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출처가 모호한 꽃다발이 몇 차례 배달됐고 송울씨 쪽지에는 애매하던 문구가 점차 위협으로 바뀌었다. 네가 내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처음엔 장난쯤으로 웃어 넘겼지만 곧 어조는 노골적 공포로 변했다. 친구들은 경찰 신고를 권했으나 그녀는 설마 무슨 일을 하겠어 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가벼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다. 경찰은 지연의 대인관계를 전방위로 확대 조사했다. 명단에는 반년 전 결별한 전 남자친구도 있었다. 여러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몇 차례 회사에 찾아와 질투와 원망을 터뜨렸다고 했다. 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밤마다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낯선 남성을 보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모든 단서가 이제 퍼즐 조각이 되어 제자리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적 단서를 좇는 한편 환경기술팀은 북쪽 하수관에서 의심 지점을 특정했다. 폐공단 인근 인적이 드문 계구부에서 비닐과 혈흔 흔적이 발견됐다. 유전형이 지연과 일치했다.
범인이 접근한 곳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틈 그곳에서 비닐봉지를 물줄기에 흘려보냈다. 하수 시스템을 이해한 자만이 떠올릴 수 있는 유기 방식이었다. 그날 밤 구청 경찰서의 소외의실. 하수도 지도가 펼쳐지고 발견 지점마다 붉은 점이 찍혔다. 수사관들은 미로처럼 얽힌 배관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고를 수 있었는지 되물었다. 건설이나 도시위생 분야에서 일한 사람일 수밖에. 누군가 낮게 말했다. 아니면 오랫동안 주변을 엿보고 구석구석을 연구해 계획을 세운 스토커일 수도 있어. 다른 이가 응수했다. 도시의 한편 지연의 가족은 깊은 상복 속에 잠겼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친구와 친척들이 오갔지만 사라진 자리의 빈틈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실종 당일 그녀가 남긴 커피잔에는 연한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그것을 마지막 유품처럼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딸이 늘 걷던 귀갓길을 내려다보았다. 눈동자는 붙들 곳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들끓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일찍부터 드러난 위협의 징후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나? 왜 한 젊은 여성이 결국 비극으로 귀결될 때까지 스토킹을 홀로 감내해야 했나?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이 도시의 하수관을 잔혹한 유기의 무대로 만들었나?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범인은 충동형이 아니다. 그는 계획적이며 지식이 있고 일그러진 집착을 범죄로 치환할 만큼 강한 내면을 지녔다. 이제 서울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 얼굴이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며 박지연의 신원이 확인된 이후 수사의 초점은 그녀의 삶과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로 옮겨졌다. 경찰은 그녀가 속해 있던 사회적 원안 어딘가에 하수도를 끔찍한 은폐의 장으로 만든 범인의 흔적이 숨어 있으리라 믿었다. 우선 수사팀은 강동구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8층에 자리한 평범한 원룸, 곰팡내 밴 복도와 칠이 벗겨진 철문은 낡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단정하고 아기자기한 젊은 여성이 살아가던 흔적 그대로였다. 책장에는 연애소설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으며 책상 위 작은 화분에는 갖준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러나 침실 구석, 침대 밑에서 발견된 종이 상자가 수사관들을 멈추게 했다. 안에는 시든 꽃다발 수십 개와 익명 쪽지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늘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넌 절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네가 내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이 쪽지들은 지연이 장기간 스토킹과 위협을 당했다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였다. 수사팀장은 얼굴을 굳혔다. 이것은 우발적 살인이 아닌 병적인 집착의 결과였다. 즉시 그녀의 연애사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 회사 인사 기록 속 전 동료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는 약 반년 전 연인 관계였으나 격렬한 다툼 끝에 헤어진 상태였다. 여러 동료들은 그가 극도의 질투심으로 회사까지 찾아와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곧장 그는 유력 용의자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의심스러운 증언을 내놓았다. 저녁마다 낯선 남자가 건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8층을 올려다보곤 했다는 것이다. 추궁하면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고 했다. 그는 마른 체형의 30대 초중반, 검은 외투 차림의 헬쑥한 얼굴이라는 공통된 묘사가 나왔다. 아파트 CCTV에는 사건 직전 2주 동안 그 남자의 실루엣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지연의 휴대폰 분석 결과도 중요한 단서를 더했다. 거의 매일 밤 걸려온 미지의 번호, 그리고 협박성 메시지들. 그것들은 상자 속 쪽지와 똑같은 어투였다. 기술 수사는 발신 IP 대부분이 지연의 직장 근처에서 나온 것을 밝혀냈다. 전 동료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파트 주변을 맴돌던 낯선 남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친구들 조사 중 경찰은 결정적인 말을 들었다. 실종 며칠 전 지연은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토로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누가 따라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끊기 직전 던진 말이 더욱 소름을 돋게 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안에서 찾아. 알게 될 거야. 그 문장은 유황 같은 메아리로 기록됐다. 구청 경찰서 회의실 벽에는 서울 지도가 걸리고 빨간 점들이 피해자 발견 지점과 동선을 표시했다. 화이트보드에는 세 갈래 수사 방향이 굵게 적혔다. 첫째, 질투심에 사로잡힌 전 남자친구. 둘째, 직장에서의 동료, 지연의 일정을 훤히 아는 존재. 셋째, 아파트를 배회한 미확인 남자. 각 방향은 모두 가능성이 있었고 각기 다른 어둠을 품고 있었다. 토론은 치열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만이 그녀를 길 위에서 제압할 수 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하지만 하수도의 유기한 방식은 배수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오히려 위생건설 쪽 일을 아는 그 낯선 남자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둘을 결합했다. 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집요하게 뒤쫓으며 하수도 처리법까지 학습해 실행했을 가능성도 크다. 밖의 세상은 이미 요동쳤다. 온라인 포럼은 범인이 단독이냐 공범이 있느냐로 갈려 격론을 벌였다. 도시의 하수관에 시신을 넣으려면 반드시 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퍼졌다. 언론은 연쇄살인 사건과 비교하며 특집을 쏟아냈다. 사회 분위기는 팽팽히 긴장됐다. 지연의 집에서는 부모가 그녀의 물건을 하나씩 뒤적였다. 일기장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떨리는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날 보고 있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 없어. 내일 출근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이유를 모를 거야. 그 문장을 읽던 어머니는 또다시 실신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점점 퍼즐은 형태를 드러냈다. 지연은 오래도록 두려움에 시달렸고 위험을 감지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홀로 맞서다 사라진 것이다. 범인은 그녀의 발자취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도시의 어둠과 일상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밤이 깊어가는 경찰서 회의실. 불빛 아래 질문은 반복됐다. 세 갈래 중 누가 진짜 냉혈의 얼굴인가? 그리고 다음 비극이 오기 전에 어떻게 그를 붙잡을 것인가? 수많은 가설이 세워진 가운데 수사팀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그것들을 실제 증거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경찰은 지연이 늘 이용하던 경로, 회사, 지하철역, 아파트로 이어지는 길목, 주변 CCTV를 전면 재검토했다. 수백 시간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고 수사관들의 눈빛은 프레임 하나하나에 매달렸다. 그리고 실종 당일의 영상 속 마침내 한 장면이 두드러졌다. 지연이 지하철역을 나올 때 몇 미터 뒤에 늘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뒤따르는 남자. 어두운 색 외투, 마른 체형. 겉으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결코 시야에서 지연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은 화면을 확대하고 선명도를 높였다. 얼굴은 모자챙에 가려져 있었으나 키, 보폭, 그리고 옆선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흰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이 디테일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분석팀은 이를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으나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하지만 용의자 범위는 점점 좁혀졌다. 동시에 수사팀은 지연의 전 남자친구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다른 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과거 연애폭력으로 고소당한 이력이 있었다. 신문실에서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오래전에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흔들리는 눈빛과 갈라진 목소리는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다만 그는 하수도 시스템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시신을 하수도에 유기한다는 질문에 그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질투심이라는 동기는 충분했으나 치밀한 유기 방식은 그의 범위를 넘어서는 듯했다. 팀장은 일단 용의선상에 두되 초점은 CCTV 속 남자에게 옮기기로 했다. 환경기술팀은 버려진 공단 근처 하수관을 재조사했다. 최근 여러 번 흔적이 남은 맨홀 금속 테두리에 긁힌 자국, 그리고 걸려있던 찢어진 고무장갑 조각, 법의학 감식 결과 땀 성분이 남아있었고 DNA 채취가 가능했다. 샘플은 즉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에 들어갔다.
그 사이 지연의 직장 조사가 이어졌다. 한 동료는 지연이 HR에 반복적으로 하소연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부서의 한 남자가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불시에 집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부서 이동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위험 메시지의 IP 추적 지점이 그와 겹쳤다. 원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고무장갑에서 추출한 DNA 분석 결과는 확정적이었다. 32세 지연의 전 직장 동료,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큰 정과는 없었지만 불안정한 성격, 충동성, 연애 집착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경고는 오래전 이미 존재했으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은 미행 작전을 시작했다. 사복 형사들이 그의 동선을 따라붙었다. 그는 고개를 늘 숙이고 다녔고 편의점과 지하철을 오갔다. 그러나 때때로 보도블록 위 맨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듯. 수사관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하수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그의 집을 급습했다. 커튼을 친 방 안은 눅눅한 곰팡내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그 옆에는 삐뚤빼뚤 적힌 낙서들이 있었다. 널 영원히 가질 거야. 저항하지 마. 옷장에서는 CCTV 속과 같은 흰 운동화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방구석, 도시하수도 지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빨간 펜으로 빽빽히 선이 그어지고 동그라미가 표시된 장기간 연구의 결과물.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목은 맥없이 축 늘어졌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공허한 눈으로 중얼거렸다. 물은 다 삼켜버려. 그래도 그녀는 내 곁에 있어. 그날 저녁 뉴스는 그의 이름과 폐허 같은 집 내부를 전하며 충격을 전했다. 지하 유기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근래 가장 병적인 범죄라 규정되었다. 신문실에서 그는 수사관과 마주 앉았다. 단조로운 목소리로 지연에게 거절당한 이후 어떻게 집착이 커져갔는지 이야기했다. 난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다. 그게 커지다 보니 다른 건 자연스러워졌어. 유기 방법을 묻자 그의 눈이 번뜩였다. 사람은 발밑을 보지 않아. 하수도는 모든 걸 삼켜. 그럼 그녀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거야. 방 안은 고통스러운 침묵에 잠겼다. 세상은 경악했고 지연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속에 놓였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끝이 아님을 알았다. 법정에서 증거를 세워야 했고 사회는 질문을 던졌다. 왜 지연과 같은 사람들이 수차례 도움을 청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했는가?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았다. 병적인 집착, 계산된 유기, 그리고 늘 발밑에서 숨쉬고 있던 도시의 어둠. 첫 재판날 서울은 옅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차가 피의자를 호송해 오자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가 번쩍였고 시민들은 입구를 가득 메운 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군중 속에서는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괴물 같은 놈, 목숨으로 갚아라. 피의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에 묶여 차에서 내렸다. 헬쑥한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입술만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회색 코트가 그의 몸을 감쌌으나 수백 쌍의 시선을 피할 순 없었다. 잠깐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눈은 마치 바닥난 우물 같았다. 차갑고 공허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지연의 부모가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지연이 직접 짜준 목도리를 꼭 쥐고 있었고 야윈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피고석을 노려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눌렀다. 피고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쓰러질 듯 몸을 떨었고 방청석은 순간 숨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지연을 집요하게 뒤쫓은 CCTV 영상, 흰 운동화, 집안에서 발견된 집착적인 낙서들, 그리고 하수도 지도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스크린에 비닐봉지와 시신 사진이 비춰지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즉시 반박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수도를 선택한 것 자체가 냉정한 계산의 결과이며 순간적 충동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는 고개를 들어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그 한마디에 방청석은 싸늘해졌고 지연의 어머니는 기절해 의료진에 실려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광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을 드러냈다. 심리학자들은 그가 전형적인 자기애적 인격장애와 병적 집착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범행 능력을 갖춘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비극은 순간의 광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은 집요한 위협 속에서 자라났다는 사실.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정신적 요인을 호소했으나 방청석을 뒤덮은 분노 속에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판사의 망치가 3번 울리며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감형이나 가석방은 없다. 법정은 숨죽인 채 이를 들었고 곧 가족의 울음이 터졌다. 정의가 집행되었지만 그 정의는 딸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법원 밖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그러나 눈물을 닦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판결도 지연이 남긴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론은 지하 유기 살인사건이라 명명하며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범죄로 기록했다. 동시에 사람들은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도움 요청이 더 일찍 들려졌더라면. 그날 밤 서울은 여느 때처럼 불빛으로 빛났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발밑으로 향했다. 길 위의 하수구 덮개들은 더 이상 단순한 배수구가 아니었다. 그곳은 한 여성을 삼킨 어둠의 통로였고 도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의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판결 이후 며칠 동안 신문과 방송은 여전히 박지연의 얼굴을 실었다. 젊고 따뜻한 눈빛의 그녀 옆에는 가해자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굵은 제목들이 붙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분노와 슬픔을 나누었다. 하수도 속에 잘려나간 시신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환경미화원들이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가 다시금 뉴스 화면에 비칠 때마다 집단 기억 속 깊은 흉터가 덧나듯 했다. 시신이 발견된 광진구의 주거단지는 무거운 공기에 잠겼다. 주민들은 이제 맨홀 근처에도 다가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단단한 경고에 따라 멀리 피해 다녔고 어른들조차 그 앞을 지날 때면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 카페 주인은 지연이 마지막으로 들르던 그 자리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자꾸 꿈에 나온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꿈속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하수도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흐릿해졌다. 서울 전역에서는 공개 토론이 시작됐다. 법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방송에 나와 질문을 던졌다. 왜 경고 신호들이 무시되었는가? 꽃다발과 쪽지, 집요한 발자취, 위협적인 문자. 그 모든 신호는 분명했으나 누구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는 이제 스토킹 집착 범죄를 더 이상 사소한 장난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연의 가족은 국민적 동정의 중심에 섰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거의 일어서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매일 저녁 딸이 걸어오던 길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는 짧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문자들을 그냥 농담이라 여겼습니다. 누군가 그 심각성을 알려주었다면 우리 딸은 살았을 겁니다. 이 말은 전국의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번졌다. 온라인에서는 구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운동이 퍼졌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따라오는 발자국, 끊임없는 메시지, 그러나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다고.
그들은 지연 사건이 경고라고 말했다. 방치된 집착은 언제든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수천 명이 청원에 서명했고 국회의회는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화계 또한 움직였다. 영화 감독과 작가들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가수들은 공연 무대에서 지연을 추모했고 그녀를 보이지 않던 피해자들의 상징으로 불렀다. 하지만 가족은 언론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 부탁했다. 딸의 죽음이 소비되지 않길 바랐다. 일상의 그림자도 남았다. 한 환경미화원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맨홀을 열면 그냥 쓰레기와 악취뿐이었죠. 이제는 그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수를 치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흔적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광진구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인정했다. 실종 신고를 더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단순 가출로 치부했던 늦장 대응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 경찰에게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을 울렸지만 동시에 분노를 키웠다. 왜 희생을 치른 뒤에야 귀를 기울이는가? 대학 강의실에서도 이 사건은 사례로 다뤄졌다. 한 사회학 교수는 말했다. 복도의 서성이는 낯선 사람, 기묘한 메시지. 우린 흔히 사소한 일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악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일찍 듣고 더 빨리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늦겨울 아침, 고등학생 몇 명이 사건 현장을 지나며 여전히 남아있는 노란 페인트 자국을 내려다봤다. 그중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아직도 저 밑에 뭔가 남아있는 걸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물음은 공기 속에 매달려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박지연 사건의 흔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메시지였다. 무관심은 칼과 다르지 않다. 집착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밤이 되면 서울의 불빛 아래 여전히 수많은 맨홀이 조용히 놓여 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배숙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드러난 범죄의 상징이자 경고의 표식이다. 그리고 한 이름, 박지연,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도시의 어둠 속에서 사라진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일깨운 목소리로